두 번째는 폴텍스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흑인만 했는데 세금을 안 내는 흑인은 재산세를 안 내는 흑인은 폴권을 안 줬어.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 흑인은 참정권이 없는 거야. 90% 이상이 최빈민이. 그러나 이 우리 5월 10일 총선은요. 신분과 학력과 재산과 성별 아무 구분 없이 완벽한 투표권을 준 겁니다. 다음 두 번째가 농지개혁인데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진정한 자유와 권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양반은 이 농지개혁이 진정한 신분제 철폐라고 생각했습니다. 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는데 준비 다 해가지고 그해 12월 4일에 대통령이 토지개혁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때 텔레비가 없으니까 이장, 동장 집에 전부 저녁에 모여가지고 저녁 8시에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난 이 연설문을 듣고 참 감동이 크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적에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거나 부자와 빈민을 인쳐서 도장 찍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는 대대로 부자요, 양반은 대대로 양반으로 지냈으니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정체는 반상이라 하는 귀천이라 하는 등분이 다 없고 모든 인민이 평등과 자유로 찬연한 통일을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병통을 먼저 교정해야만 모든 폐단이 차서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토지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대통령이 발표해요. 그리고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을 시켰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럽니다. 각하, 조봉암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거야. 토지개혁하라고. 농림부 안을 내게 하고 총리를 산하의 기획처 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안을 내게 하고 아주 세 가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싸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국회의원이 198명인데 이 198명 중에 지주 아닌 자가 없고 양반 아닌 자가 없는데 이 토지개혁법이 대립이 있습니까? 근데 1947년에 이미 이 양반은 토지개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국에 농민총연맹을 결성시켜놨어요. 우익단체로. 줄여서 농총인데 농총 대표들 전부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아주 그 광화문 시청 앞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시킵니다. 그래갖고 대통령하고 농총하고 한편, 국회하고 양반 지주들하고 한편 해서 거의 내란 수준으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농민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느냐면은 최후 통첩 선전포고를 신문에 싣습니다. 이러고 해요. 농총 발전. 국회의원 제군에게 고함. 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적을 뚜렷이 보아노라. 적은 노회하고 교활하고 후한무치하고 이기적 배타적이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는 민족도 국가도 대의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과기로 똑똑히 보고 들었노라. 우리는 국회의 일거일동을 기록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 엄연한 사실이 방방곡곡의 농민들에게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부원하여 둔다. 국회의원들이 다 쫄았죠. 근데 결국은 통과를 시켜요. 국회가 쫄아가지고. 왜냐? 이 농민이 다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농민 그냥 애 엄마, 부엌대기 엄마도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유권자인 거예요. 그래갖고는 결국 통과시킨 게 뭐였냐면 기획차안이었는데 한 해 소출의 50%가 평균적인 소장료였어요. 이 소장료를 300% 6년 동안만 소작을 하면 그 소작 붙이는 땅이 그 소작인의 것이 된다. 이런 거를 국회 의결을 해서 이제 이승만한테 그랬는데 이승만이 뭐 6년 안 돼. 3년 150% 반성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싸웁니다. 농촌 동원해갖고 1년 만에 결국은 국회가 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 3월에 이 토지개혁법이 통과를 해요. 이때 이걸 통과시키더라고 이승만은 독재자 이름이 이미 들어갑니다. 늙은 독재자가 부자 뭐 우리 지식인들 지주들의 땅 다 뺏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맨 마지막에 통과시킬 때 그 민한당에 누구 덕에 이게 통과되느냐? 7, 8하고까지 몰아세운 김성수 씨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시 3헥타르 이상의 땅은 전부 소작인에 가도록 되어 있는 그 법안이었는데 김성수 씨의 땅이 2,993정보였어요. 1정보가 1헥타르. 그러니까 3정보 빼고 2,990 정보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다른 지주들을 설득했어요. 이건 하자. 이게 옳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기 쉽지 않습니다. 집안이 다 가만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일개 개인 가문이 2,993 정도씩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1정보가 3,000평이거든요. 1,000만 평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이 성공이 되는데 이때 이미 각 CIA이며 국제정보들이 다 곧 북한이 쳐내려온다는 겁니다. 곧. 근데 법이 통과되면 뭐합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등기 이전 다 해야지 3년 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천재적인 발상을 합니다. 5월 달에 분배 농지 예정 통지서라는 것을 모든 소장 농민에서 다 발부해 줍니다. 요 땅이 비록 아직 등기는 못하지만 요 땅이 네 거야. 3년 후에 네 거야. 아재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이가 뭐 스탈린한테 우리가 내려갑니다 하면 전부 농민 봉기 일어나고 다 뭐 3.1차나 공사대에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손에 내 땅이 딱 잡혀 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공산당 약속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6.25를 이길 수 있고 3년을 버틸 수 있던 거에 가장 원동력은 이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성공한 토지개혁입니다. 아까 말한 참정권을 준 거하고 이 경제적인 토지개혁을 한 거하고 여기에 플러스 원, 이 플러스 원이 교육혁명입니다. 이 교육혁명은 아까 말한 단순한 남녀차별 철폐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이미 의무교육을 넣었고 49년부터 바로 초등교육을 6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학령 아동을 입학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거든요. 이 문맹 퇴치 운동의 범위는 전 비단위까지 갔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각급 학교를 증설하고 교육에 이 이승만이 뽑아놓은 열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시에 대학교, 전문학교 학교에서 19개밖에 없던 8,000명밖에 없던 대학생을 68개교 10만 명으로 임기를 했을 뿐 아니고 획기적으로 해외 유학생을 보냅니다. 11년 동안 2만 명을 보냅니다. 2만 명. 이건 그때 최빈국이었던 또 6.25 이후에 그 가난했던 나라로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더
결정적인 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건데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대학생 군대 면제했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는 저 세계 역사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고3 애들도 대학 들어가면 군대 안 끌려가도 되니까 죽기 살기로 대학 들어갔고, 전국의 대학, 낙동강 전선 이북에 있던 대학을 부산 임시정부의 전시통합대학이라고 부산에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대학생은 부산에 다 불러다가 거기서 교육 암제를 다 시켰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뭐냐? 이 시기에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한 군용 면제받은 이들이 나중에 4.19 구역이 되는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양반은 이 학교 일이라 그러면은 왕주 공부 하는데 쫓아가지. 학생들은 항상 주말에 한양공대 만들어서 가지. 동덕여대 가지. 학교라 그러면 다 찾아갑니다. 이 양반의 학교에 교육에 대한 열정은 이름 안 할수 없어요. 다 돌아다녀요. 그 뭐 노망 들었다 그러면 1959년 7월에도 진명요구 갑니다. 다음 한양공대 가고. 이와 같은 이 양반의 세 가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교육의 혁명,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주권 국민을 만든 겁니다. 이 3종 세트를 실시한 건국자는 세계 역사상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직방으로 성공한 거죠. 다음에 중요한 거는 5가지 공 중에 네 번째는 6.25를 막은 거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입니다.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을 얻어낸 거는요 거의 기적이에요. 이 양반 뭐 막판에 오만 수를 다 씁니다. 미국 잡기 위해서. 휴전하고 가버리면, 미국 철수해버리면 언제 또 내려오면 그냥 공산화되는 거 확 뭐 눈에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심지어는 우리가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걸 이승만이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러는데 방공포로 석방의 의미를 실제는 아무도 몰라요. 포로 석방이라는 건 뭐냐면요. 트루스 어그리먼트의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종전 협약을 맺을 때 실행 절차 첫 번째로 밟는 게 상대방 서로 포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제 끝이다. 근데 이 박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배제한 북한과 유엔군과의 휴전 협정을 이미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휴전 절차에 들어가는 포로 석방을 방해한 겁니다. 만약 포로지만 북한에 가기 싫다 그러는 방공포로는 우리가 석방해요. 그 석방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전쟁 도왔던 유엔과 미국을 엿먹이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 있고 했던 수용소는요 유엔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국군하고 같이. 근데 걔네들을 속이고 어떻게 전쟁이 안 나고 석방을 했을까요? 그건 미스터리거든요. 어떻게 했었는지 아십니까? 유엔군, 미군을 총 쏴서 제압할 수도 없잖아요.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고쳤습니다. 고춧가루를 아주 같이 쓰고 있으니까 고춧가루 뿌려갖고 애치가루에서 제압해서 포박했죠. 그래서 살상 없이 제압하고 5만 명의 방공포로를 느닷없이 석방해갖고 다 줄 서서 걸어 나와서 현지시켰다. 어마어마한 반역 짓을 한 겁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 유엔군 참전했던 모든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거 석방해놓고 나는 휴전 없다. 북진 통일한다. 나만 단독으로 북진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상인 거죠. 미국은 이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52년 전쟁중에 당선됐는데 이때 이미 미군 청년 군인이 5만 명이 죽었고 10만 명이 사상자로 돌아왔거든요. 부상자로 돌아왔거든요.
월남전처럼 전쟁, 한국 전쟁이 미국에서 제일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의 일본 공약이 한국 전쟁 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뜨거라 해갖고 그래서 빤스 다 벗고 한미 동맹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세계의 모든 국제법학자, 외교학자들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더라고.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조약 중에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 마지막 한 수가 뭐냐면 이 양반이 단순히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했을 뿐 아니라 북치 통일을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가지고는 미국이 무슨 수를 쓰느냐 하면은 38선에 미군 2군을 배치합니다. 미군이 38선을 안 지키면 밀고 올라가겠다고 이승만이 바꿔보기니까. 근데 그게 이승만의 함정이에요. 뭐냐면 미국이 원래 해외 파병을 하려면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단번에 군사 투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조항이 뭐가 있느냐면 미국 군인이 공격을 받을 시에는 국회 동의 없이 직접 군사를 투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미군을 치지 않고는 남한은 내려올 수 없게 완전히 지뢰를 씌운 겁니다. 이거는 천지래요. 그리고는 이 한미 동맹 후속 협약을 한다고 1년을 끌어가면서 미국을 조집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말이야 을사늑약이 되고 너희 카스가 태풍되는 그랬지. 너희가 엑시슬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북한이 쳐들어왔고 말이야. 너희들 한미 조약 82년에 맺은 것도 안 지키고 너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니네가 무슨 뭐 세계 평화냐고 막 잘근 치면서 조져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가 아무리 여기 군사 주둔하고 그래봐야 한국이 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군사 강국이 돼서 너희를 막아줘야 돼. 맞아. 60만 대군 무기 지원을 다 약속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60만 대군 된 줄 알아요? 이 한미 방위 조약하면서 후속 협약으로 미국 원조를 경제 원조 8억 불 약속받고 어마어마한 집에 돌아와서 프란치스카한테 여사한테 그래요.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이 한미 방위 조약의 덕을 누리고 살 거라고. 아니 그 후에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우리의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컨트리 리스크를 아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한 방위 조약으로 컨트리 리스크를 한 방에 날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이죠. 근데 이 멍청한 미국은 이걸 다 약속해주고도 결국 한국 전쟁을 종식시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세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 이승만을 미국에 초청합니다. 1954년에. 그랬더니 미국 시장이 이승만 뉴욕 브로드웨이 카퍼레이드를 해줍니다. 카퍼레이드 사진 좀 봐요. 동양 지도자 중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카프레이드 간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대단하죠? 이게 네 번째 공이에요. 다섯 번째 공은 이 양반은 경제 부흥에는 1960년이 될 때까지 전력 투구합니다. 유엔하고 미국은 원조해주면서 농업 국가가 되기로 원했거든요. 우리가 소비 국가가. 근데 이거를 원조 문제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산업 투자로 공장 세우고 수입 대체 산업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또 한일 문제 때문에 아이젠하워하고 대립해갖고 엄청나게 웃기는 에피소드까지 일어나죠. 정상회담을 뉴욕에서 하는데 워싱턴에서 하는데 신현악 부총리가 그때 상공부 차관이었는데 따라갔거든요. 네, 원조 협상이니까. 그랬더니 미국 저 아이젠하워가 주장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호텔에서 출발을 안 해갖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데 10분 늦게 갑니다. 아이젠하워가 머리끝까지 뿔이 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오늘 얘기하다가 당신이 이제 일본하고 국교 트고 일본하고 이제 경제 협력하면서 좀 해라. 우리는 조금 일본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그랬더니 오버마이 데드바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목숨이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화를 벌컥 내고 회담장에서 일어나서 저 라운지로 나가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놈들이 가서 달려갖고 10분 만에 다시 들어왔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들어온 걸 보고 이승만 박사가 씩씩거리고 앉아있다가 한 10분 앉아있다가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좀 일어서겠다고 그러나. 아, 참.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다가 내가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먼저 좀 가겠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후에 미국이 에버레디 플랜이라는 걸 가동합니다. 이승만 제거, CIA 통해서. 1959년에는 중남미 정권 다 뒤집었던 그 간첩성 대사, 메카나기 대사를 파병하죠. 파견하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래서 메카나기가 와갖고 이승만한테 인사하니까 Why have you come to Korea? 그래서 내가 예전 엠베서더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했더니 네가 할 일이 뭔데? 그랬더니 한국 경제 지원 이런 거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영감이 같이 배석하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don't need any penny of your money. Pack and go. 황당한 거. 그 양반이 뭐 노망이 들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요? 안 그래요. 60년까지 1960년 4월 19일에 경제개발 3개년 1차 계획, 2차 계획을 2돌 동안 심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5.16 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계획이 됩니다. 이거를 온갖 국내외 자산을 다 동원해가지고 2년 동안 만든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첫 시멘트 공장, 이 양반이 오늘 현장주의자예요. 다 뛰어다녀. 넘어가세요. 중공업 인천공항, 그 다음에 첫 원양호선, 홍대 공장, 그냥 다닙니다. 58년 12월, 59년 9월. 이 양반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경제부문, 심지어는 비 맞으면서 59년 9월에 한강 수해지기도 갑니다. 양반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 맞으면서 85세 대통령이 현장 갑니다. 세월호 7시간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음. 그래서 이제 슬프게도 4.19가 일어났는데 이 4.19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자유당 장기 독재가 엄청난 불행한 독재 행태도 많이 부렸겠죠. 그러나 경제 분야는 거의 없었고 이기붕해가 깽판 친 거는 체육회, 연예계 그쪽 계통에 있었던 일이지 경제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3.15 부정선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선거는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통령 선거 부정선거입니다. 이때는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이었어요. 그런 체제였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1960년 1월에 야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 전당대회를 합니다. 1등을 누가 하느냐? 장면 부통령이 1등합니다. 2등을 조경옥 박사가 합니다. 장면 후보가 박박욱이에요. 난 대통령 후보 못하겠다. 난 부통령 후보 하겠다. 1등을 놓고. 이승만한테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85세 이승만이 언제 돌아가면 제가 대통령 승계하니까. 근데 장면이 세가지고
조병옥 박사가 양보합니다. 그래, 네가 대통령 후보예요. 아니 부통령 후보예요. 내가 대통령 후보 할게. 그랬는데 이 양반이 2월 초에 폐암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월 초부터 대통령 후보는 단독 후보예요. 무슨 부정이고 나가려고 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전번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한테 밀렸던 이기붕이 자기가 부통령 하려고 자유당하고 합심해서 이기붕 부통령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를 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앉아갖고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4월 22일에 발표를 해버렸거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학생들이 적시설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바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 손을 잡는데 병실에 이 박사가 나타나니까 누워있던 학생들이 다 대통령 할아버지 하고 다 같이 누웠거든요. 근데 학생 손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남아있어.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 국민은 죽은 국민이지. 너희들 참 잘했다. 이러고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증언해요. 다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22일 날 돌아와서 이기붕을 부릅니다. 네가 그만둬야 되겠다. 너 정치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합니다. 그리고 26일에 자기 발로 하야하고. 전 세계 역사상 어떤 독재자가 자기 발로 내려옵니까? 내려오면 죽는데. 유일한 자기 발로 하야하고. 탄핵을 한 것도 아니고 이승만 박사는 자기 발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됩니다. 이 양반이 내려올 때 난 걸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이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차를 타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양반이 경무대에서 거의 광화문까지 걸어 나와서 거기서부터 차 타고 가는데 모든 저 나왔던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울었어요. 물러가라 죽여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발로 하야할 때. 자, 다음. 그래가지고는 5.16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양반은 하와이로 뭐 망명이 아닙니다. 이게. 장면 박사가 찾아갑니다. 허정 과도내각에서 우리가 저 4.19 수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르신이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하와이에 좀 가서 쉬다 가보시라고. 그래서 하와이로 가죠. 거기 5.16 혁명 이후에도 유폐돼 있었던 겁니다. 못 돌아오겠어요. 62년에는 짐 다 싸갖고 호놀룰루 공항까지 왔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비행기를 좀 취소시키고 모시고 다시 들어가서 그때 쓰러져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3년 누워 있다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인수 박사인데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해갖고 61년에 가서 5년 동안 병수를 하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박사 돌아가고 65년에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 과장에서 95년까지 이 과장 지키다가 돌아가셨어요. 다음. 이 박사 문구가 1965년에 돌아오는데 이 인파가 국립묘지까지 간 겁니다. 이 박사를 추모하는 국민은 거의 아버지, 국부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박사의 모든 역사적인 것은 덮어버려져. 교과서 어디 만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건국 대통령 이렇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 이승만의 공과 과를 보면은 나는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업적이라고. 그 당시에 어떠한 지도자를 만나서도 오늘과 같은 그 기반을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이뤄줄 수 없었어요. 완전히 한강
기적이라는 게 우선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의 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기반은 이 박사가 그 5가지 공적을 쌓아놓지 않았으면 이룰 수 없었다고 봐요. 다음. 그럼 결국 이게 국제적,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3.15 부정선거의 과가 공을 덮을 정도냐. 과가 있다 하더라도 공은 또 왜 알리질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다음. 이게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몇 대 몇쯤면 99대 1. 아니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그래서 이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는데 다음. 이승만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최선진 정치 체제에서 군사혁명, 군사독재 국가가 됐는데 그 이승만 시대가 되살아나는 게 싫었고 미국이 한일협력 하라는 압박을 계속하는데 결국은 집권하자마자 3년 만에 한일협정 맺잖아요. 그럼 미국의 압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있어서는 그게 내 추종자들이 다 반대하니까 이 박사의 공적을 어떻게든 무들려 했었던 거거든요. 75년에서야 대통령 기념사업회를 인정해줘요. 75년에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 기념사업회장이 4.19 이후에 권한대에게 허정이고 2대가 윤치영, 6대 때 홍석현 회장도 했고 이홍구, 강영훈, 10대 때 박진 의원이 2년간 하다가 작년 초에 그만두고 6개월간 하겠다는 사람을 못 찾아갖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맡게 됐어요. 다음. 제가 맡았더니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념사업회가 거지예요, 거지. 854만 원 있어요. 이 정기예금은 기증자가 용도 지정해놔서 쓰지도 못하고. 좀 이 기부 좀 해주세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승만 전집을 발견 사업을 하는데 이승만 전집, 어떤 위인의 전집, 그럼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글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승만이 쓴 글들을 다 모은 게 전집이에요. 근데 이승만